앞에 첫 시간 들을만 하셨어요? 네. 도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정말 더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 판단하는 것도 지금부터 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한번 가운데 모으시고 3초간 박수 함성을 있는 힘껏 치는 겁니다. 시작! 와,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딱 있는데 좀 기분 나쁜 걸 발견했어요. 이 절대 원칙이 15분 경제특강을 짓누르고 있어요. 얘가 얇은데 얘를 올려놓으셔야죠. 아시겠죠? 네. 농담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려야 될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거부터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시간 나는 대로 쭉쭉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여러분 자유롭게 손 드세요. 빠숑 형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눈치 보고 손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실물로 보면 못 알아봐요. 농담입니다. 자, 갈게요. 현재 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를 것 같다, 아니면 떨어질 것 같다. 자유롭게 손 들어보세요. 자, 오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를 것 같다. 어우, 내리세요. 떨어질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왜 여기 왜 그래요? 여기 상승론자 모임이군요.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그러죠? 반 정도 이상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번 힘 좀 내서 떨어질 것 같다. 20, 30년 동안, 50년 동안. 여기 이상하네. 그럼 재미가 없는데. 한 분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다 해보세요. 떨어질지도 모른다. 예. 자,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가 뭐예요? 인구 감소.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견을 드려볼게요.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근거는요, 혹시 좀 연약한 여자분 있으세요? 연약한 여자분. 강한 여자분 말고 좀 연약한 여자분.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연약한 여자분. 우리 연약해 보이시네. 여기 회색. 얼른 나와요. 시간 부족해요. 선생님. 네. 안 연약하신가? 연약해 보이시는데 제일. 네, 좋습니다. 자, 인구 감소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는 집값 상승 요인이에요, 하락 요인이에요? 하락 요인 맞아요. 하락 요인 맞아요. 제가 세 가지 근거를 들어드릴 텐데 가장 미약한 근거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부실한 근거로 집값이 인구 감소에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눌러보세요. 한 손으로 눌러보세요. 더 세게. 근데 왜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죠?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집값이에요. 인구 감소는 하방 압력 맞아요. 누르셨잖아요. 근데 왜 안 떨어지죠? 상방 압력이 더 크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상승 압력이 더 큰 시점에는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특히 미약한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생애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딱 4개년 봤어요. 20, 21, 22, 23.
4년 동안 결과적으로 집값은 오른 거에 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20년, 21년은 그 두 개년 동안의 집값 상승률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강하게 올랐던 해예요. 인구가 감소해도 집값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상방 압력이 더 클 때. 그러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라는 주장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공감 안 되면 계속 반문하세요. 첫 번째 부실한 근거만 들어드린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 낼게요. 이 퀴즈를 이재용 부회장님도 틀리셨어요. 사지선단데 못 맞추셨어요. 현재 우리나라 가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1번. 2인 가구가 가장 많다. 2번. 3인 가구가 가장 많다. 3번. 4인 가구가 그래도 표준 아니냐. 4번. 자, 넷 중에 하나 손 드셔야 돼요. 손 안 드시면 아시죠? 제가 집중 추궁하는 거 아시죠? 추궁 받아보실래요? 자, 손 들으셔야 됩니다. 1번.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래도 1인 가구가 대세 아니냐. 내리시고요. 그래도 부부가 있거나 뭐 이렇게 둘 정도는 되지 않을까. 2번. 네. 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그래도 엄마, 아빠, 딸 뭐 이런 느낌. 엄마, 아빠, 아들. 3인 가구가 제일 많을 것 같다. 손 들어봐주세요. 좋습니다. 다 각자 자기 가구 유형을 내가 3인이니까 3인들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4인 가구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표준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4인 가구 표준이다. 이것 봐. 4인 가구가 4인 가구 손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1인 가구입니다. 현재 어떤 가구가 제일 많아요? 1인 가구. 두 번째 많은 가구가 2인 가구. 벌써 여러분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이 깨지죠? 상식을 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 앞으로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가구 수가 늘어난다. 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1인, 2인 가구가 늘어서 가구 수는 늘어난다. 이게 팩트. 지금까지 팩트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저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의견. 집은 인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가구가 사는 거예요. 또 역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집을 삽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살 거예요. 아시겠죠? 다주택자가 자산가들이 살 거예요. 거주 수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라도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집은 인구가 사는 게 아니라 가구가 사는 거다. 그래서 인구가 줄지라도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는 근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더 중요한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인구 감소는 분명 하방 압력 맞아요. 근데 인구 감소 때문에 한국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이미 전제가 틀려요. 왜? 수도권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요.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해요. 무엇 때문에? 인구의 이동 때문에. 인구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구의 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죠. 그래프 보십시오.
여기 강의 교환에 있는 모든 그래프는 다 제가 직접 그려요. 근데 그 통계는 제가 통계를 집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명시되어 있는 통계청의 인구 축의 가구 축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일체의 조작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로만 여러분 보시기 좋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인구의 증감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는 줄어듭니까? 증가해요. 뭐가 줄죠?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죠. 이게 인구의 이동을 보여줘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은 엄연히 얘기하면 틀렸어요. 사실은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타당하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전개됩니다. 따라주세요. 비대칭화. 자, 여기까지의 정보는 지금 세 가지 근거 들었죠? 이 세 가지 근거는 22년의 강의해도 될 것 같아요. 23년에 해도 돼요. 25년에 해도 돼요. 근데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트렌드로서 비대칭화라고 명명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현 정부의 정책이 그러해요. 현 정부의 주된 24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뭐죠? 주택 공급이에요. 어떻게? 신도시 건설로. 뭐를 건설해요? 신도시 건설로. 근데 그 신도시 건설이 다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그러면 제가 굳이 전문가라고 이름하고 부원 설명이 필요합니까? 신도시 여러분 보셨잖아요. 위례 신도시 전과 후, 판교 신도시 전과 후, 동탄 신도시 전과 후, 세종 신도시 전과 후,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세종 신도시 전과 후.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레벨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부원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 지역을 확대하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요즘은 신도시 건설할 때 대충 신도시 만들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저는 동탄 신도시의 호수공원에 딱 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아마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들 만큼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요. 맞죠? 그러면 이런 지역을 그런 주택공급지로 만들고 또 그런 지역과 서울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뭐죠? 직주근접성. 직주근접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직장은 서울에 있고 주거는 경기도에 있으니까 직주근접성을 강화해서 가치를 올려놓죠. 그런 일들이 24년에 계획이 되고 25년에 실제 삽뜨는 일들이 보여지고 26년에 실제 건물들이 들어서고 27년, 26년 정도 되면 5, 6년 정도가 되면 입주를 시작해요. 그래서 비대칭화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칭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논거에 기초해서 비대칭화라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과 가정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러 온 거죠. 또 이 비대칭화라는 관점에서 인구 감소 뭐 자꾸 얘기하고 소멸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의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지방 군소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간의 비대칭화는 더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릴게요. 이 책에 있는 거예요. 19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 비대칭화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얘기부터 갈까요? 너무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계셔가지고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 네?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23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23년은 리세션이다, 경기 침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경기 침체 옵니다 라는 얘기를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딱 듣고 맞아, 동의해 하면서 책상을 탁 치면서 뭐라고 하죠? 맞아, 경제위기 와. 경제의 언어가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분명히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분은 경제위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건데. 그래서 이게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CNN에서 너무나 훌륭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듣는데 영어를 내가 몰라요. 그 정보가 내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내 것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셔라 이 말씀드립니다. 경제의 언어, 기초. 이게 경제 위기예요. 제가 진짜 한 10,000번은 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제 위기요. 경제 위기는 V자 충격이에요. V자 충격. 팬데믹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게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단서를 달고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올해 초에 무슨 방송에 갔다가 그 역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굉장히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역전세 대란이 옵니다. 23년 하반기에 역전세 대란이 오니까 집값이 폭락할 겁니다. 세 분 다 그런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 분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 부동산 시장을 조망해 주시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강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란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반문을 못해요. 여러분,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곧장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회하죠. 정부는 낭떠러지로 뛰어들까요? 역전세는 안 오도록 정책을 강구하죠. 집주인은 가만히 있나요? 역전세는 안 오도록 집주인도 강구를 하죠. 그럼 세입자가 가장 당하는 계층일 텐데 역전세는 오는데 내가 그 역전세 대란의 주인공이 되려고 준비할까요? 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위험은 실제 위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주의를 했기 때문에 위험이 안 와요. 부동산 PF 부실, 그거 심각한 문제 맞아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문제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실이 터지지 않도록 정말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우리가 당면하는 그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은 모르는 데서 당해요. 그죠? 팬데믹도 몰랐고 금융위기 때도 몰랐어요. 간과하다가 당해요. 그렇게 강조할 때는 안 당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근거가 없고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터지면 경제 위기예요. 그럼 집값은 폭락해요. 동의합니다. 근데 터지지 않고 계속 터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줄여놓으면 안 터진 채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부가 터지게 둘까요? 터지지 않게 관리할까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전망을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망을 하자.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보자고요. 터지지 않게 하는 게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놈은 나쁘게도 터지지 않게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부동산 PF 부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집값 상승 요인이에요? 하방 요인이에요? 상승 요인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하방 압력이에요? 나쁜 거는 하방 압력이 아니에요. 보세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어떻게 가정을 해도 다 이거는 상방 압력인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어떻게 대응하죠? 건설사한테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다 끊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줄어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상방 압력이에요. 첫 번째. 맞죠? 거시경제적으로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리 인상을 못하는 요인이에요. 반대로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될 것 같은 요인이에요. 맞아요? 네. 상방 압력이죠.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면 결과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해소돼야 돼요. 맞죠? 그럼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려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만 미분양 주택이 해소돼요. 미분양 주택을 팔 걷어붙이고 해소시켜야 될 요인인 거예요.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봐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동산 상승 요인인 거예요. 아닙니까? 좀 우리 하방 하락론자 몇 분 앉아서 좀 반문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한문도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 빨리 오셨어요. 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저 되게 좋아해요. 우리 막 밤새 술 마시고 그래요. 정말 좋아해요. 그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더 제가 날카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런지 그 근거에도 그 근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장착하면서 제가 더 뾰족해지는 거죠. 그죠? 감사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론자를 무조건 미워하지 마시고 상승론자를 무조건 미워하지 마세요. 각각이 어떤 근거로 하락할 거라고 하는지 어떤 근거로 상승할 거라고 하는지 그 근거들을 조합해서 나의 어떤 논리를 더 장착하세요. 그게 시장을 제대로 저칭하는 능력인 거지 무조건 이 사람은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근거를 들어야 돼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아까 손 드신 분 계셨는데 네, 드디어 하락론자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야 미분양이 해소되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누가 사요? 그런데 이제 하락론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보면은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 막 뭐 옵션을 주거나 막 할인 분양을 해주거나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미분양 주택을 없애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다른 이제 부동산들도 이게 약간 하락 추세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 해당 월 이벤트성으로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한 반기별로 이렇게 봤을 때 상승 국면일 때 미분양 주택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죠. 맞죠? 그 미분양 주택이 해소된다는 것은 뭐예요? 수요가 더 강하다는 뜻이죠. 수요가 왜 강해요? 상승한다고 믿을 때 강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미분양 주택이 해소돼요. 그건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되셨죠? 네. 자, 그럼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야 된다. 경기를 판단할 때 이게 뭐라고요? 경제 위기예요. V자로 역성장할 때. 아시겠죠? 이것은 좀처럼 있지 않아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매년 10년 동안 폭락을 주장할 만큼 10년 동안 매년 찾아오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근래 생애에는, 제 근래 생애에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제가 나름 좀 살았는데 3번 위기를 겪었어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를 가정하고 우리가 의사결정하기에는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죠. 그죠? 네.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내년에.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돼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걸 가정하고 의사결정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오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대적인 조정이 있잖아요. 그때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서 다시 제자리로 껑충 올라와요. 그래서 위기를 가정하지 않고 하는 의사결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위기를 전망했다. 그럼 그때 사는 게 최고 좋죠. 조정됐을 때. 근데 그거를 가정하기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위기 온다는 표현은 제 생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는 표현을 한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혀 달라요. 경기 침체는 뭐예요? L자로 꺼져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L자로 꺼져가는 거.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자, 이제 구분하셨죠? 그 다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경제 위기 온다고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죠? 또 한 가지 미스가 뭐냐면 경기 침체 온다고 했더니 그러면 주가 침체 오네? 경기 침체 온다고 했더니 그러면 부동산 침체 오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실물경제적 현상이에요. 경기 침체는. 맞아요? 실물경제. 경제 위기도 뭐예요? 실물경제적 현상이에요. 실물경제는 뭐예요, 여러분? 실물경제는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나,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나, 기업들이 신규로 얼마를 더 투자하나. 다 실물경제적 현상은 뭐의 문제예요? 규모의 문제예요. 맞아요? 규모. 실물경제가 좋다 그러면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이게 규모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것은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것은 보통 실물경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가격의 문제예요. 다르죠? 주식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 금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가격을 고민하는 거예요. 실물경제는 규모를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원래 다른 거예요. 원래. 상식을 깨드릴게요. 바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실물 경제가 이토록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맞죠? 근데 자산시장은 폭등했죠. 주식시장도 폭등했죠. 규모적으로는 쪼그라들었는데 가격은 폭등했죠.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의 현상은 다른 겁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옵니다 라고 수만 번 말씀드렸더니 수만 번 부동산 침체 옵니다 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는 온통 부동산이니까. 경기 침체 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가 침체 옵니다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거. 왜?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경제는 뭐니까? 주식이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했지 주식 침체 온다고 안 했어요. 둘이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년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근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너무 훌륭했어요. 그죠? 반대로 22년 경제는 회복되는 국면이었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서. 근데 22년 주가가 무너졌죠. 22년 집값이 무너졌죠.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현상은 달라요. 23년 다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값은 23년 중반 들어 상승 반전하죠. 경기 침체 온다고 부동산 침체 온다 라고 가정하는 건 경제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니까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강한 발언을 못해요. 근데 오프라인이니까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깨달으시니까. 경제의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 못하고,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막 시장을 얘기해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보세요.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모습은 다르다. 여기서는 규모고 여기서는 가격이다. 전혀 다른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런 관점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The gap between Main Street and Wall Street. 메인 스트리트이 뭐예요?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 그리고 월 스트리트는 뭐예요? 여의도,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뜻해요. 월 스트리트과 메인 스트리트이 거대한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경기 침체 옵니다 했더니 내 머릿속에는 온통 주식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 자꾸 주식 침체 온대. 24년 경제 올해 경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되기는 네가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세요? 경제의 언어가 장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 경제의 언어라고 설명드리면서 정말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언어도 장착이 안 돼 있으면 계속 누군가의 말을 가지고 미스저칭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그래서 제가 24년 자산시장, 자본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실물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돼요. 아시겠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돼요. 그럼 고물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실물 경제는 어때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고물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8, 7 찍을 때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돈 주식시장에서 내던지고 HTS 지우고 다 현금으로 이동시키죠.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 물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고물가가 장기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지 않아요. 자본시장에선 두렵지 않아요. 실물 경제에서는 고물가가 장기화될수록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책을 쓸 때 두 가지 절을 담아서 쓰는데요. 종종 인터뷰할 때 제대로 책 읽고 저한테 인터뷰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이 책
두 분이서 쓰신 거 아닙니까? 정말 정확한 질문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바디를 쓸 때는 완전히 냉철하겠습니다. 냉정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프롤로그를 쓸 때는 완전히 감성을 담아서 쓰는데 다 책을 쓴 다음에 하루 따로 시간을 놓고 글을 쓰는데 제가 이 24년 전망서 쓸 때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펑펑 울면서 썼어요. 펑펑 울면서 이 경제가 얼마나 힘든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쓰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고 시를 쓴 거예요. 그 24년 전망서 들고 계신 분 어디 계세요? 맨 첫 페이지에 첫 문장 정말 시예요. 그죠? 시의 감성을 담아서 한번 낭독해 주시기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남았다. 힘겹게 올라온 오르막에 무겁게 내딛는 발걸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어렵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시인 김광석. 제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500대 기업 그룹사들 이들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참석 건수로는 그냥 1등이에요. 그리고 2등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1등이에요. 그거는 제가 녹화 중에 자부할 수 있어요. 2등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저는 경영전략회의에 많이 참석하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지 얼마나 좋다고 하는지 얘기를 직접 많이 들어요. 근데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냉정하게 아무리 봐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실까? 왜 수백여 개 기업의 대표들이 공통된 발언을 할까? 라고 그것을 고민해 보니 오르막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니까 힘든 거예요. 오르막을 지금 20년부터 23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해 가면서 올라왔어요. 이제 내려막이면 돼요. 근데 24년을 내려막기를 딱 이제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오르막이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체감할 수 있겠다. 1, 2년은 버틴단 말이에요. 고금리라도. 이자 부담한단 말이야. 근데 내년까지는 못 버티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고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실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몰고 와요.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국 기준금리를 봤을 때 2.5에서 갑자기 3.25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할 때 놀라요? 아니면 5.5에서 5.5로 동결할 때 놀라요? 자이언트 스텝 할 때 놀죠. 근데 금리의 레벨로 보면 5.5가 무서워요? 3.25가 무서워요? 5.5가 무서워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5.5가 나쁜 거예요. 맞죠?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네? 금리 인상 끝났네?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곧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기대감이에요. 자본시장에서는 규모가 아니라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부담이 더 되는 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2년에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4번 할 때 그때 공포감을 느끼고 시장을 떠났던 거예요. 주식시장을 떠나고 부동산 시장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는 거예요. 긴축의 시대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때 금리가 높아요? 지금 금리가 높아요? 지금이 높잖아요. 근데 그 높은 것은 실물 경제적으로 작용한다고요.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구분짓고 경제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억 버는 느낌 나요? 네. 나죠? 이거를 구분하고 살아가느냐. 아마 여러분이 오늘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다 아래로 보이실 거예요. 진짜 그런 감정을 가지실 거예요. 내가 경제를 보는 눈이 다른 누구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양극화가 벌어져요. 내가 아래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할 겁니까? 위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할 겁니까? 양극화를 부정만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양극화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5분 남았는데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해드려야 되는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전망서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제가 정확히 23년 중반에 집값 등락률이 상승 전환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23년 7월 1일자로 상승 반전했죠. 근데 지금 다시 하락 반전했어요. 그럼 다시 하락 반전한 것을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죠? 10월, 11월에 중동전쟁, 미국의 셧다운 우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았죠. 맞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치솟으면 우리나라는 오늘까지 해서 7연속 금리 동결이에요.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중금리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중동전쟁을 예상하진 못했거든요. 셧다운 우려를 가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세계 금융시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중금리도 올라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시중금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 정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공포감을 줘요. 보여드릴게요. 금리와 우리의 매수 심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그래프로 설명을 끝내버릴게요. 결과적으로 금리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주택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거라고 믿음을 가질 경우 주택가격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금리가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 최근에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감정을 갖다 보니 이게 꼬꾸라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나의 믿음이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나의 믿음을 그대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는 이렇게 첨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그 전고점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포감을 줬던 이 이슈가 점차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뭐라고 했어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켜 버렸어요. 인상은 거의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인상은 없으니 시중금리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가고요. 기준금리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원래 그래요. 기준금리 인하는 당장 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당장 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중금리 먼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저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24년을 놓고 전망할 때 말씀드린다면 23년, 24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보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합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강보합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라는 것, 이런 강보합 시장을 전망할 때는 결과적으로 전세가 유리한 거예요? 집을 보유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보유가. 오히려 약보합일지라도 집을 보유한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빚의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이해가시죠? 아까 미분양주택 건수를 제가 보시라고 했는데 2020년, 21년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죠. 뭐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인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 이 구간의 집값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쌓이죠. 이 구간의 집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 건수가 정점을 찍고 8연속 감소합니다. 이건 어제 발표된 통계예요. 8연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승 전환을 암시하는 미분양주택 건수의 흐름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뭐예요? 미분양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주택 건수를 보면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랑 미분양주택 건수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보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죠? 9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아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뭐 방송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하이크, 이게 인상이에요. 인상. 커트, 이게 뭐예요? 인하. 그럼 세계 81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횟수와 금리 인하 횟수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이 대세였다가 23년 10월부터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를 보여주죠? 변곡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오늘 밤에도 제가 미국 물가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 제가 라이브로 즉시 분석을 해요. 그 즉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통계가 나오면 예상보다 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주가가 무조건 상승입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물가가 또 올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아, 금리 인상 또 하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많이 와서 그 라이브를 시청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특히 미국장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발표될 물가도 확실히 물가 잡혀가네 라는 걸 재확인하는 통계가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FOMC 회의 때는 12월에 미국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상 뭐 가능한데 거의 끝난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끝났고, OECD가 어제 그저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도 24년 연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한국도 24년 연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24년은 뭐예요?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거. 여러분 시장을 읽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지금 금리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 과거가 뭐예요? 20년, 21년이에요. 근데 20년, 21년에 우리가 경험한 그 금리는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예요. 그게 이상한 금리라고요. 그 이상한 금리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5%의 기준금리가 너무 심각하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물경제적으로는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더 부담이 된다. 맞아요? 근데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그게 그렇게 두렵거나 그게 그렇게 막 공포감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맞죠? 더군다나 이 3.5% 수준의 기준금리가 23년 초에 시작돼서 24년까지 쭉 가면 이제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3.5로 바뀌어요. 기준이 바뀐다고요. 이해가시죠? 네. 비교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남자 보는 눈이 높아져요. 그게 문제예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박수 안 쳐주시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이거 해요. 아, 녹화하고 있었구나. 아, 녹화할 땐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농담입니다. 아시겠죠?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회됩니다. 괜히.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의 금리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경험했던 이상한 금리, 20년에 경험한 그 금리가 기준이 돼서 높다고 인식하는 건데,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는 두려움이 끝나고 기대감 혹은 이제 더 이상 높은 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점차 팽배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물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의 현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맞죠?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돈 더 내세요. 제가 그 기업들과 경영전략회의를 이름까지 같이 정하면서 기획할 때가 많은데, 올해 경영전략회의를 기획할 때 뭐 몇 개 자동차 회사나 전자사나 다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스태그플레이션. 한 번만 더. 스태그플레이션. 제 경제전망서 제목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을 제대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동반한, 다시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뭐라고요?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정의되셨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 맞냐 안 맞냐를 진단하려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고물가냐, 경기 침체냐. 간단합니다. 맞죠? 두 가지만 진단하면 돼요. 볼게요. 23년, 24년은 OECD가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죠? 경기 침체예요. L자형 경기 침체. 부합합니다. 내년은 경기 침체예요. OECD뿐만 아니라 IMF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다. BIS도 월드뱅크도 같은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물가 맞느냐? 이 질문을 또 던져야죠. 목표 물가가 몇 %예요? 세계 주요국들의 목표 물가가 2%. 2%를 웃돌면 무슨 물가예요? 고물가. 2%를 밑돌면 무슨 물가예요? 저물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여전히 내년까지는 2%를 웃도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OECD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연간 물가 상승률은 12개월의 평균이죠. 그럼 연말로 갈수록 2%에 가까운 물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이 2%에 거의 부합하는 지점이 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로서는 늦으면 4분기, 빠르면 3분기. 그건 누가 결정해요? 물가가 결정해요. 금리 인하의 시점은. 그쵸? 저는 단언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4분기에 힘을 줍니다. 근데 3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2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물가가 빨리 잡혀버리면. 그러면은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해도 돼야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때는 이제 뭐가 숙제예요?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 잡는 거, 경기 부양하는 거, 가계부채 부실 문제 잡는 거, 이런 게 숙제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을 취하겠죠. 그쵸?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 있다. 저는 여러분께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에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요약해드릴게요. 단어 3개로 요약을 해버리겠습니다. 단어 3개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단어 따라해주세요. 물가. 두 번째 단어 금리. 세 번째 단어 시장. 자, 물가, 금리, 시장. 이게 22년부터 4년까지의 경제를 보는 알고리즘이에요. 물가가 치솟아서 금리 인상했죠? 금리 인상하다 보니 시장에 영향을 주죠? 맞아요? 물론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 있어요? 어떤 시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외환시장. 고금리로 강달러가 왔죠? 자본시장. 주가가 떨어졌죠? 자산시장. 집값이 떨어졌죠? 실물경제. 경기 침체가 오죠? 금융산업. 금융부실이 찾아오죠. 그 모든 경제 현상을 단어 3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 이 3단어 가지고 설명을 끝낼 수 있어요. 어떤 경제 현상도. 근데 결과적으로 물가가 치솟아서 금리 인상을 했고 시장에 영향을 줬듯이 물가가 잡히고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다른 기점에 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는 실물 경제적으로는 부담을 주고 경기 침체를 몰고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돈의 이동을 불러오고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강한 금리 인하는 아니니까 거대한 기회는 아닐 수 있지만 완만한 어떤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은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훨씬 많은데 어쨌든 주어진 주제를 최대한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3분 동안 마무리 의견 드릴 테니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동안은 저만 바라보시면서 감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핸드폰은 3분 후에 보셔도 되죠. 그죠? 여러분 옆에 분과 대화도 3분 후에 해도 되죠. 그죠? 저랑 교감하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0 팬데믹 경제 위기 그리고 22년, 23년 우리는 L자형 경기 침체에 놓였고 IMF도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20년 정말 어려웠는데 팬데믹 경제 위기였는데 22년 이후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압력으로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 IMF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체감하는 그런 어려운 경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제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 마지막으로
비머네스크를 발휘하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비머네스크.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이고요. 멀리뛰기 선수 비먼이 등장합니다. 당시 듣보잡 선수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최악이었습니다. 어질어질해요. 그래도 이 악물고 뛰어서 결승전까지는 진출을 합니다. 오늘 자고 컨디션 좀 회복해서 내일 한번 잘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같이 결승을 치를 후보자를 딱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지난 금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1등, 세계 신기록 보유자, 세계 랭킹 1등, 나만 듣보잡, 나만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아, 잠이 안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최악의 상황을. 그러면서 잠이라도 좀 자야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 술 마신 다음날 컨디션이 더 최악의 상황이어서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동료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다 같이 여기 합창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에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삶에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하는 조언을 듣자 냅다 뛰죠.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8만 명의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역사 이래 가장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그런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분명 그 동료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마주할 24년 경제가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제에서도 여러분이 부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거둬낼 수 있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좋은 조언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